안녕하세요. 저는 어느덧 40대 중반에 접어들게 된 두 아이의 엄마이자 사업가인 여성이에요. 저희 집은 일명 숲세권이라고 불리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평범한 일상에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집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어떻게 날아들어와 있는 걸 발견했지 뭐예요? 처음 발견한 건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둘째 아이였는데요. 형, 엄마, 빨리 와봐. 새가 집에 들어왔어. 저와 제 형을 하도 불러대기에 가봤더니 세상에 정말로 작은 새가 베란다 과일 상자 위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저희 가족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깃털색도 너무 예쁘고 생긴 것도 너무 귀여워서 큰아들 녀석이 인터넷에 찾아보니 박새라는 새였어요. 텃새에 한국에선 꽤 널리 분포된 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아파트 앞 숲에서 길을 잃고 날아온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잡식성이길래 먹이도 좀 줬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쪼아 먹더라고요.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살피고 베란다 문을 열어주었더니 저희 가족을 한번 쭉 쳐다보고는 밖으로 쌩 하고 날아가 버렸답니다. 엄마, 엄마, 우리 새한테 먹이도 주고 잘 날아가라고 도와줬으니까 흥분의 제비처럼 박씨 물고 왔으면 좋겠다. 그지? 아이다운 귀여운 생각을 하는 작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저는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동화이긴 하지만 작은 제비 같은 짐승도 은혜를 알고 갚는데 머리 검은 인간은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기 그지없잖아요. 사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제 전남편이자 두 아이의 아빠인 배은망덕한 인간과 제가 이혼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제비도 어이가 없어서 웃을 만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제 남편은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를 다니던 시절 회사 앞에 라떼가 꽤 맛있기로 소문난 개인 커피숍이었는데 남편은 거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저는 그 카페의 라떼를 너무너무 좋아해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들려 커피를 사 마시는 손님이었고요. 처음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사 마셨는데 어느 날엔 남편이 제가 주문하기도 전에 라떼를 만들어서 내밀더라고요. 완전한 단골 손님으로 인식되었구나 생각하며 좀 고맙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몹시 알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아마 며칠을 아팠던 것 같아요. 회사도 못 나가고 꼼짝없이 집에 누워 있어야 했죠. 그리고 며칠 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른 카페에서 남편이 울상이 되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네요. 3년쯤 지나고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 저희들은 집에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단독주택이었던 친정집을 본 남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와, 이 3층이 전부 다 너희 집이야? 너희 가족만 쓰는? 사실 저희 친정집은 그때 당시 꽤 넉넉한 살림이었어요. 아버지가 의류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직원이 10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거든요. 응, 그렇지? 그리 대답하자 대문 앞에서 남편이 쭈뼛쭈뼛 하더라고요. 왜 그래? 얼른 들어가자. 다들 자기 온다고 엄청 기대하고 있단 말이야.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는데 남편의 표정이 별로 안 좋더군요. 무슨 일인가 그때 당시 전혀 몰랐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제 예상대로 부모님은 남편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가난한 집안 사정에도 학교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를 벌었고 그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해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작지만 번듯한 직장도 구한 남편을 부모님은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다면서요. 결혼은 언제쯤이 좋을까? 우선 상견례부터 해야겠지? 들뜬 부모님과 달리 남편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난 부담스러워.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집으로 돌아가며 남편은 풀이 잔뜩 죽어 기운이 없더군요. 그때 당시엔 참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 모습마저도 귀엽고 안쓰러웠죠. 게다가 사실 처가에 돈이 많으면 다들 좋아할 텐데 그런 속물 같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제 마음은 더 깊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 둘만 좋으면 그만이지. 각자 사정 맞춰서 결혼하는 거지. 안 그래? 그렇게 결혼을 추진하려고 하는 저와 내켜하지 않는 남편. 두 사람의 대립이 이어지는 사이 남편의 집에 갑작스런 변고가 생겼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급히 수술해야 사실 수 있는데 가난한 남편의 집에 당장 거금의 수술비가 있을 리 없었고요. 엄마한테 말해볼까? 제가 그리 물으니 남편은 울면서 싫다고 하더군요. 가뜩이나 자기네 집이 기우는데 신세까지 지고 싶지 않다면서 극구 사양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소식을 듣곤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얘야, 형우 어머니 수술하셔야 한다며? 근심을 가득 단 얼굴을 하시고는 제게 봉투 하나를 내미시더라고요. 이거 형우 어머니 수술비로 써. 형우한테는 절대 부담 가지지 말라고 하고 사람 목숨 구하는 일인데 누구 돈이면 어때? 그러고는 남자친구도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혹여 자존심 상해할까 걱정되신다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오빠, 저 사실은 저는 망연자실한 남자친구에게 엄마가 준 봉투를 조심히 건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묻더라고요. 이게 뭐야? 엄마가 주고 가셨어. 그러자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싫어. 결혼도 하지 않은 사이에 돈 오가는 건 좀 아니잖아. 게다가 누구한테 신세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고집을 부리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저희 엄마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더라. 사람 살리는 일에 당연히 나서야 하는 거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목숨을 돈 때문에 잃어서 쓰겠냐고. 저희 엄마의 말씀에 진심을 느꼈는지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끝내 눈물을 보이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제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빠르게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나 너희 부모님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 처음 집에 온 이후 다시 오길 꺼려하던 남편은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직접 전하겠다면서 집에 찾아왔습니다. 손에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온 남편은 대뜸 부모님 앞에서 넙죽 큰절을 하더군요. 저 수정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결혼해서 평생 장모님 장인어른께 효도하는 것으로 저희 어머니 목숨 살려주신 은혜 갚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희 아빠는 두 손을 끌어다 꼭 잡으셨고 엄마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수정이가 외동딸이라 늘 서운했는데 이제 아들 하나 생겼네 그래? 진심으로 기뻐하시며 남편을 환영해 주셨어요. 남편도 눈가를 훔치며 잘하겠다고 지켜봐달라고 호언장담을 했고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희는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결혼할 때도 저희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남편 사정을 뻔히 하시니 아파트도 혼수도 다 저희 친정에서 맡아서 해주셨거든요. 역시나 기쁜 마음으로요. 아들 장가 보내는 기분이네 그래. 하며 남편 마음 불편할까봐 신경도 많이 써주셨고요. 지금은 이혼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지만 사실 지금 생각해도 신혼 땐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 좋지 않을 게 없을 시기이기도 했지만 남편이 친정집에 정말 잘했거든요. 하루는 야근을 끝내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오빠, 어디야? 나 지금 조금 바쁜데 바로 전화할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뭐야? 퇴근하고 집에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고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친정엄마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이서방, 우리 집에 있어. 집에 수도관이 터졌다고 하니까 퇴근하고 바로 뛰어왔지 뭐니? 그리 말씀하시는데 마음에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경제적인 도움을 친정에 받기도 했고 집도 친정에서 해주시기도 했잖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내 남편을 종부리듯 하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 그런 건 사람 부르면 되지 왜 이서방을 시켜? 얘도 참, 아니 당연히 사람 부른다는데 이서방이 자기가 이런 건 기술자라면서 한다는데 어떻게 하니? 아, 진짜. 집으로 와. 이서방 여기서 저녁 먹고 가겠다고 하니까 너도 먹고 가. 곧장 친정집으로 달려가 보니 때마침 온팡 물을 뒤집어 쓴 건지 아버지 옷을 입은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더라고요. 왔어? 라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저는 순간 제가 시댁에 온 줄 알았습니다. 정말 고맙고 기뻤어요. 제가 없는데도 친정집에 와주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웠고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다던 그 말대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꼬박꼬박 친정집에 가서 함께 저녁을 먹었고 정말 아들처럼 살갑게 굴었어요. 제가 출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외박하는 날이면 꼭 친정집에 가서 잠을 잘 정도였으니까요. 그리 예쁘게 구는 사위를 어찌 장인장모가 싫어하겠어요. 워낙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신 친정 부모님은 정말 친아들이라도 생긴 것처럼 제 남편을 대했어요. 그 단면적인 예가 바로 아버지가 회사의 수입 내용을 정리를 모두 남편에게 맡긴 거였어요. 그때 아버지 공장이 규모를 크게 늘리면서 자금을 정리해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남들보단 가족이 낫지 않겠어? 자네 전공도 그쪽이고 하니 맡아주게. 그럼 내가 사례비로 한 달에 300씩 주겠네. 아버님, 가족끼리 무슨 사례비입니까? 전 괜찮습니다. 라며 극구 사양했어요. 아버지는 남편이 제 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수입과 지출 관련 일을 꼼꼼하게 하는 모습을 보곤 정말 너무 예쁘고 좋으셨나 봐요. 자네가 싫다고 하니까 이건 사례비가 아니고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게. 라며 끝끝내 남편의 손에 달에 300씩 쥐어주셨어요. 덕분에 남편은 가난한 시댁에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좀 더 편하게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업까지 맡길 만큼 각별해진 친정과 남편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서로 아꼈어요. 서로 남편이 살갑게 하는 만큼 부모님은 그 이상으로 남편에게 돌려주려 애쓰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함께 쇼핑해 남편에게 값비싼 옷과 구두 등을 사주었어요. 제가 부담스럽다고 할 때마다 엄마는 내가 내 아들 옷 사주는데 네가 왜 부담스럽니? 라고 하셨고 아버지는 남자는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면 못 쓴다 라며 절 나무라셨어요. 처음엔 받기 힘들어하고 무척 부담스러워하던 남편도 점차 변해갔어요. 어느새부터 부모님께 뭘 받는 것이 좀 편해지는 듯 보였어요. 어떨 땐 이번에 장모님이 사오신 벨트 있잖아. 그거 보니까 사이트에서 세일 중인 거더라. 6월 상품. 이라며 서운해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조금 쎄한 기분을 느끼긴 했지만 뭐 남편이 젊고 패션에 민감하다 보니 2월 상품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어요. 남편이 내 부모가 정말 편해졌나 보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사건은 그놈의 자동차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제가 첫째를 임신해 막 극초기에 접어들었던 때였어요. 남편과 저는 평생을 뚜벅이로 살았어요. 사실 전 운전이 무서워 못하는 성미였고 남편은 운전면허 딸 돈도 아까워 여지까지 면허를 못 따고 있었던 처지라 저희 부부는 늘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했죠.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이 보기 답답하셨는지 하루는 친정아버지가 이서방, 자네 운전면허 한번 따보는 게 어떤가? 네? 아니에요, 아버님.
저희가 아직 차 살 형편은 아니라서요. 누가 사주면 모를까. 그러자 아버지가 미리 받아오신 문제집과 서류를 꺼내시더라고요. 이제 애도 태어날 텐데 집에 차 한 대 없어서 되겠나. 병원도 다녀야 하고 애 낳으면 유모차도 싣고 해야 하는데. 그건 그렇지만 하며 은근슬쩍 친정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같았어요.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껄껄 웃으시면서 다 내가 신청해 놨으니 필기 따고 실기 따고 도로 연수까지 해. 그럼 내가 차 한 대 사주겠네. 저는 당연히 남편이 거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 반색을 표하며 문제집과 서류 그리고 등록증을 받아들더군요. 와, 아버님, 정말요? 바로 표정이 환해지더군요. 그럼 내가 허튼 소리 하는 거 봤나? 그러니 일단 면허부터 따와. 남편은 집에 돌아와서도 싱글벙글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난 오빠 운전하는 거 별론데. 늘 걱정된단 말이야. 제가 넌지시 물으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버님이 차 뭐 사주시려나? 난 SUV보단 세단이 좋은데. 자기가 장인어른한테 은근히 말 좀 해놔. 하며 휘파람까지 불며 욕실로 향하더군요. 샤워를 하면서도 연신 콧노래를 부르는데 저 사람이 차가 가지고 싶었나 생각하며 넘겼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건 아니다 싶었던 건 다음 날이었어요. 퇴근 후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휘죽 웃으며 그러더군요. 우리 첫째 생기고 아버님이 자동차 해주시는데 둘째 생기면 뭘 해주시려나? 어? 전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아, 뭐 가게라도 하나 차려주시는 거 아니야? 장난처럼 한 말이었지만 전 많이 황당하고 당황했어요. 처음엔 친정 부모님께 뭘 받는 걸 엄청 부담스러워했고 그전엔 친정집 재산 많은 것조차 껄끄러워하던 사람이 이젠 뭘 주려나 바라고 기대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 얼마 전부터 들던 쎄한 기분이 확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도 전 아니겠지. 내가 임신해서 호르몬 변화로 많이 예민한가 보다 생각하며 남편에 대한 의심을 억지로 접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다음 주부터 운전면허 시험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침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새벽 6시에 벌떡 일어나 학원에 가는 걸 보는데 정말 저는 헛웃음만 웃었습니다. 참나, 아니 그렇게 깨울 땐 일어나지도 않더니. 그리고 남편은 모든 운전면허 시험을 한 번에 붙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약속대로 남편에게 차를 사주었어요. 국산 중형 세단이었는데 중고였지만 주행한 키로도 적고 사고차도 아닌 상태가 아주 깨끗했어요. 저도 막상 차가 생기니 좋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져서 차를 구경했어요. 우와, 차 너무 예쁘다.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신중하게 골랐는데 이 서방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아빠가 어련히 잘 골랐을까? 그지 오빠? 라며 남편의 얼굴을 봤는데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망한 표정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겠죠? 예, 아버님. 차 좋네요. 라고 하면서 영 못마땅한 눈치였어요. 혹시 원했던 차종이 있었던 건가? 분명 세단 좋아한다고 해서 친정아버지한테 귀뜸까지 했고 그 구미에 맞게 아버지가 적당한 거로 잘 골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에 오며 슬쩍 남편에게 물었어요. 오빠, 차 생겼는데 안 좋아? 오빠 엄청 신나 있었잖아. 좋지. 근데 좀 그러네 기분이. 왜? 어? 아니야. 너무 좋으니까 티가 더 안 나나 봐. 하더니 입을 꾹 다물더군요. 혹시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서 기분이 다운된 건가?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믿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어요. 자다가 새벽에 잠깐 일어났는데 남편이 침대에 없더라고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의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장인어른은
비싼 외제차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 세단 타시면서 하나밖에 없는 사위한텐 고작 국산 중형 세단이라니 진짜 짜다 짜. 저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어요. 기껏 생각해서 친정아버지가 사준 선물을 국산차라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저렇게 욕을 한다니요? 정말 비싼 외제차라도 바랐던 걸까요? 정말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맞나 싶기도 하고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도 들고 서운한 마음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친정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사람이 계속 받다 보면 받는 게 당연해지고 그 당연한 걸 덜 주면 서운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내가 남편을 저렇게 만든 건 아닐까 싶어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진 이혼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도 생겼고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조금 앞으로는 선을 좀 지켜야겠다 정도로 생각했죠. 저는 다음 날 바로 혼자 친정집에 찾아가 엄마와 차를 한잔 했어요. 이서방이 차 엄청 좋아하지? 그럼. 네 아버지가 첫 차는 너무 좋은 거 끌면 안 된다고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산 거거든. 진짜 아들이라도 생긴 것처럼 어찌나 끔찍이 챙기는지. 라며 웃으시는 어머니께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은근히 돌려 말문을 텄어요. 엄마, 앞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자꾸 친정에 기대는 버릇들면 나중에 우리 자린 못해요. 그러자 친정엄마의 얼굴에 그늘이 지더군요. 왜? 이서방이 아직도 부담스러워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괜히 자꾸 기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큰 건 우리가 벌어서 살게요.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저놈의 싸구려 국산차. 창피해서 타고 다닐 수가 없네.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구시렁거리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이번에 승용이 새끼 외제차 찼더라고. 오늘 승용이가 그러더라. 너는 옷이랑 신발은 명품에 좋은 거 입고 신으면서 정작 왜 싸구려 국산차냐고. 원래 남자는 차에서 경제력 능력이 판가름 나는 거라고. 아이씨. 아버님은 돈 좀 더 쓰셨으면 좀 좋아. 나한테 돈 쓰시는 게 아깝나? 하더니 차키를 소파에 냅다 던져버리더군요. 그리고는 덧붙인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살살 꼬시면 차 바꿔주시려나?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이미 친정에서 받는 게 너무도 당연하게 되어버린 거였어요. 얼마 전까지는 차 없는 뚜벅이 신세로 살았던 우리였었어요. 이런 생각까진 좀 그렇지만 결혼 전까진 싸구려 보세옷과 신발을 신고 다녔고요. 돈 앞에서 변해가는 그 사람을 보는데 갑자기 정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던 남편은 또 친정집에 가면 그렇게 잘하더군요. 전에는 그게 다 예쁘고 좋게 보이던 것들이 이젠 아양처럼 보이더라고요. 꼭 입안에 혀처럼 군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곱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근데 때마침 다음 주가 시누이 결혼이었어요. 남편이 친정 부모님께 제 동생 결혼식 다음 주인 거 아시죠? 라고 넌지시 말하더군요. 부모님은 흔쾌히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누이의 결혼식은 무사히 치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잔치를 치르고 나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와 곧바로 누워있는데 남편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봉투 확인해봤어? 얼마 넣었디? 응? 고작 300만 원? 알았어.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누가 그렇게 거금을 부조금으로 내고 욕을 먹나 궁금했습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서 남편에게 물었죠. 누가 300만 원을 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정색하며 말하더군요. 장인어른 장모님이 따로도 아니고 같이 내셨다네. 한 1,000만 원 정도는 하실 줄 알았는데 자기네 부모님이 이렇게 짠 줄 알았어?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300이면 사돈에게 하는 부조금이면 무척 큰 돈인데 정말
내 부모를 무슨 호구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 부모님이 1,000만 원이나 해야 하는데? 그리 따져 묻자 남편이 아니 많이 버시니까 내가 장인어른 회사 매출 순수익 다 꿰고 있는데 많이 벌면 오빠한테 많이 줘야 해? 왜? 그거 오빠 돈 아니야. 우리 부모님 돈이지. 오빠 정말 많이 변했다. 환멸 가득한 눈동자로 남편을 쳐다보고는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죠. 그랬더니 곧장 따라 들어온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군요. 자기야, 화났어? 아니, 난 동생이 워낙 힘들게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제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전혀 없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언제는 아들 같은 사이가 되겠다더니 사위가 아니라 날도둑놈이 따로 없잖아요.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눈을 꼭 감아버렸어요. 곧 아이도 태어날 텐데 남편의 입에서 더 나올 말을 듣는 게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몸을 추스르자마자 둘째가 생겨버렸죠. 그런데 둘째가 뱃속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중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들이 제 인생에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값싼 의류들에 친정아버지의 공장으로 들어오던 발주가 엄청나게 줄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야, 이거 이러다가 장인어른 공장 망하는 거 아니야? 집에서 매출표를 정리하던 남편이 그러더군요. 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해? 이거 매출이 반에 반토막이 났어. 저번 달이랑 이번 달에 완전 마이너스인데 이대로 계속 가면 진짜 위험하겠는데? 에이, 설마 우리 아빠가 어떤 분인데? 라고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평생 쏟아부어 성실하게 일구신 저희 아버지의 사업이 혹시나 잘못될까 봐요. 그런데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그래도 이번 달 내 월급은 주시겠지? 아이씨, 가족이라고 안 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월급이라니. 자기가 극구 받지 않겠다는 걸 아버지가 용돈이라고 생각하라면 매월 챙겨주시던 300만 원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았어요. 당장 친정아버지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입속만 챙기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나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그게 왜 오빠 월급이야? 오빠가 안 받는다고 해서 아빠가 용돈이라고 챙겨주신 거잖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내가 일 봐드리는 게 얼만데. 하긴 간단한 일이긴 했지만 남편의 말도 일리는 있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일로 싸우고 싶지 않을 만큼 아버지의 사업이 좋지 않았기도 했고요. 참 인생사 새옹지마라더니 그리 탄탄하던 아버지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제 뱃속의 둘째가 채 6개월도 되지 않은 때 친정집엔 차압딱지가 붙었습니다. 공장과 집 앞은 빚쟁이들로 바글바글하고 아버지는 어떻게든 막아보시겠다고 바쁘게 움직이셨고요. 저도 이리저리 인맥 동원해 어떻게든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그렇지 않더군요.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방관하더라고요. 야, 진짜 부잣집 망하는 거 순식간이고만 순식간이야. 쯧쯧 혀까지 차는데 저는 우라통이 터질 뻔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친정집에 여태껏 어머니 수술비부터 용돈, 차에, 아파트 이것저것 받을 거 안 받을 거 다 받아먹은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은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지금 당신 입에서 나올 말이야? 그러자 남편이 그러더군요. 나도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걱정되니까. 저보단 남편이 친정의 수혜를 많이 받아왔는데 아무리 진심으로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태연했어요. 지나칠 만큼요. 마치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아버지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번 허물어지기 시작한 사업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갔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를 당하시고 말았죠. 남편이 호시탐탐 노리던 아버지의 비싼 외제차는 물론이고 부모님이 20년 넘게 살아오신 3층 저택도 경매에 붙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팔아 보태드리겠다는 걸. 너 이제 둘째도 태어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며 극구 거부하신 부모님은 대저택에서 남의 집 단칸방 월세로 이사하셨고, 친정아버지는 그날 밤 거의 30년 만에 소주를 드시고 전화를 하셨더군요. 얘야, 내 딸, 아빠가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날 테니까 조금만 지켜봐줘. 그래도 다행인 건 빚은 거의 없어서라며 허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번 주 주말에 이서방이랑 효준이 데리고 집에 와. 노초하고 좁아서 우리 식구 앉으면 꽉 차긴 하겠지만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니까 너희가 너무 보고 싶구나. 응, 아빠, 알겠어. 오늘 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푹 주무세요. 오늘도 고생 너무 많았어. 아버지를 위로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코를 골며 속 편하게 자고 있더라고요. 나쁜 새끼. 진짜 은혜도 모르는 새끼. 자는 얼굴에다 대고 욕을 쏟아부었어요. 정말 그날 밤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막막해서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을 먹으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적금 이번에 만기되지 않아? 아버지가 용돈이라며 챙겨주신 매달 300만 원에서 다 쓰지 말고 아끼라고 100만 원씩 따로 적금을 부어주시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2년 만기가 되는 거로 알고 있었고 저는 그 돈이라도 친정에 보탰으면 해서 넌지시 말을 꺼냈는데 남편이 갑자기 정색하면서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놓더군요. 그건 왜? 아니, 어차피 아버지가 주신 돈이고 아빠가 넣어주신 적금인데 친정 힘들 때 좀 도움은 어떨까 싶어서. 우린 당장 목돈 나갈 일도 없잖아.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생각을 해보자니. 친정집이 당장 먹을 쌀도 없는 판국에 생각이라니. 그래, 가난하게 자라온 사람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고 애쓰며 저는 말을 돌렸어요. 아빠가 효준이랑 오빠 보고 싶대. 주말에 친정 가자. 뭐 주말은 물론 주중이고 늘 가던 친정이니 당연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미간이 확 구겨지더라고요. 야, 이제 단물 다 뽑아먹은 니네 친정엔 왜 가? 못 뜯어먹을 게 있다고? 제가 이게 진짜 이 인간 입에서 나온 말이 맞나 싶어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야, 그리고 그 적금도 그래. 막말로 내가 미쳤어? 그 돈을 왜 내나? 하더니 답답하다는 듯이 저를 노려보며 그러더군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 3천도 안 되는 돈으로 무슨 도움이야, 도움은. 밑 빠진 독에 물 좀 부으면 어때? 가족인데? 막말로 내 가족이야? 네 가족이지? 정말 매정하게 그지없더군요. 언제는 오빠가 아들이라며. 야, 그건 잘 살 때 말이지. 다 망한 처가에 아들 하겠다고 사위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에휴, 밥맛 떨어져. 나 출근한다. 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걸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지만 어떻게 내 남편이 저희 친정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너무 황당하고 뒤통수가 당겨서 임신한 배가 엄청 땅땅하게 뭉쳤습니다. 아, 그간 스트레스가 쌓여서인지 극심한 통증이 오더라고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가기 위해 서둘러 채비를 했어요. 그런데 산모수첩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 갔지? 통증은 점점 심해지는데 산모수첩은 찾기가 힘들고 우선 병원부터 가야겠다 싶어 뒤지던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서랍 사이에 뭐가 끼어 있는지 잘 안 닫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둘러 서랍을 꺼냈죠. 그리고 천장을 더듬는데 손에 뭐가 잡히는 게 아니겠어요? 테이프로 칭칭 감아놓은 것을 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이게 뭐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 남편이 제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개설해달라고 했던 게 생각나더군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개설하고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올 줄이야. 저는 통장을 펼쳐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려 6억 8,7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 앉아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급히 그 서랍을 모조리 꺼내 뒤지기 시작했죠.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럴 리는 있더군요. 장부를 비교해보니 남편은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해 야금야금 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혹여 자기 이름으로 저금해 놓으면 아버지에게 걸릴까봐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넣어둔 거고요. 이제야 아버지 사업이 망하는 와중에도 남편이 그렇게 태평했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저는 병원에 가는 것도 잊은 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혼이었어요. 절대 이런 남자랑 같이 못 살겠더군요. 오래 참아보고 의심해와서 그런지 이혼에 대한 슬픔보다는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부터 생각하게 되더군요. 이혼할 생각을 하니 앞길이 막막하더군요. 이제 곧 태어날 둘째에 아직 빽빽 울고 있는 첫째까지. 그 순간 바닥에 널브러진 통장이 보이더라고요. 아니지? 나한텐 이 통장이 있잖아. 어차피 이 아파트도 내 이름으로 되어 있고, 어차피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이고, 내 아버지의 돈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병원이 아니라 곧바로 은행으로 갔습니다. 단순한 인간이라 그런지 비밀번호도 예상 가능한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곧바로 돈을 모두 인출했어요. 딱 1,118원만 남겨두고요. 그리고 통장은 다시 제자리에 뒀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자 퇴근한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저는 법원에서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해. 남편은 갑작스런 제 말에 화들짝 놀라 눈이 커지더군요. 그러더니 곧 허허하며 웃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래?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던 옛말이 딱 맞네.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뜯어먹을 게 없는 친정에 왜 가냐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더군요. 내가 네 친정 집에 비위 맞추고 종로를 탄 게 몇 년인데 이제 돈도 안 주는데 거길 왜 가냐 이 말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담아주신 새빨간 물김치를 꺼내 들었죠. 그리고 냅다 남편의 얼굴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야, 아우 뜨거! 어이, 이거 미쳤나 진짜.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너는 쓰레기 중에서도 핵 폐기물이야.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정도가 있지. 뭐가 어쩌고 어째?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 어차피 여기 들어오면서 들고 온 거 쥐뿔도 없잖아? 내가 왜 나가? 재산 분할하면 반반이야. 이거 왜 이래? 웃기고 있네. 단단히 착각하는 모양인데 이 집 결혼 전에 부모님이 내 이름으로 계약한 거야. 네가 이 집에서 들고 나갈 건 자동차 한 대밖에 없어. 그것도 너 같은 쓰레기한테 주기 아깝지만 어쩌겠어. 내가 사람 잘못 봐서 이렇게 되었는데 저것하고 빨리 내 눈앞에서 꺼져. 저는 정말 있는 힘을 다해 고함을 쳤습니다. 새빨간 물김치를 뒤집어 쓴 남편은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얼굴이 굳더군요. 그래, 간다 가. 뭐가 그렇게 분한지 혼자 씩씩거리며 살림살이를 집어던지다 결국 제풀에 지쳤는지 서랍을 열더군요. 그리고는 통장을 획 뜯어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너 후회하지 마. 이제 친정도 거지처럼 망한 주제. 후회? 후회는 네가 하겠지. 이 똥차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 하더니 아버지가 사주신 차크까지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통장에 남은 잔액을 보고 어떤 기분일까요? 어떤 기분인지는 그날 밤 곧바로 보여주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이 도둑년, 내 돈 내놔! 그날 밤 현관문을 뻥뻥 차며 소리를 지르는 남편의 분개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는지요. 미리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현관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남은 잔액 있잖아.
그 돈으로 열심히 살아봐. 야, 내 돈! 내 돈 내놓으라고! 너처럼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철면피는 그 돈이 딱이야. 1818원! 그러자 이제 계획을 변경했는지 한층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하더군요. 수정아, 오빠랑 이야기 좀 하자, 어? 이 문 좀 열어봐. 애들도 아빠 필요할 거 아니야, 어? 너 같은 아빠는 애들 교육에도 전혀 도움 안 되니까 당장 꺼져. 그리고는 곧장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과 남편이 대치하는 소리가 현관 밖으로 들리더니 잠시 후 조용해지더군요. 저는 곧바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죠.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샀습니다.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부모님께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니 하늘이 무너지라 땅이 꺼지라 한숨만 내쉬더군요. 어머니는 끝내 배신감에 눈물을 보이셨고요. 지루한 이혼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저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아파트를 팔아 조금 더 싼 지역에 큰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모셔왔고 그 사이에 둘째도 출산했죠. 중간중간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남편을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화를 내고 그 다음에는 돈 어디 있냐고 회유를 하더니 결국엔 울면서 빌더군요. 여보, 내가 진짜 눈이 돌았었나 봐.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애들도 아버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길가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싫던지 헛구역질이 올라오더군요. 야, 너 내 부모 돈 있을 땐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내 부모 망하니까 은혜도 모르고 돌변했던 거 잊었니? 그나마 네 자식 얼굴 보고 싶으면 이딴 추잡한 짓 하지 마. 양육비 잘 붙여. 아니면 진짜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이 기생충 같은 새끼야. 그렇게 돌아서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들리는 소문엔 사정이 안 좋아진 회사에서까지 잘려서 실업자로 단칸방을 전전하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친정엄마에게 애들을 맡기고 아버지 사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업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세로 들어섰습니다. 마치 남편이 사라지고 집이 일어선 것처럼 말이에요. 남편은 돈이 없다며 아이들 양육비도 보내지 않았죠.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기생충 같은 놈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너무도 잘 살아갈 만큼 성공했으니까요. 그 사이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빌기도 했고 아이들을 무기로 뻔뻔하게 재결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친정과 제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주워들었기 때문이고요. 저희 부모님도 저도 더는 그런 자식에게 할애할 감정 따위는 없다며 모질게 문전박대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지 10년쯤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가끔 찾아와서 구걸합니다. 예전에 가난할 땐 몰랐는데 한번 풍족하게 살고 보니 그 맛을 못 잊는 거죠. 허영에 가득 찬 꼴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한심하고 그때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만 든답니다. 제 어머니를 구했고 자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준 친정 부모님에게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뻔뻔하기 그지없던 남편은 지금은 아주 비굴한 목소리로 가끔 전화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구걸합니다. 물론 전 절대 주지 않고요. 사람의 진심을 그렇게 저버리고 돈만 쫓던 은혜도 모르는 인간의 죄우는 정말 추하기 그지없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늘 말한답니다. 얘가 잘한 건 잊어도 얘에게 잘한 건 절대로 잊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요.